일단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중단되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편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특별편성을 맡게 된 월천대사 이지원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대출하면 바로 이분이죠. 대출의 여왕 레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오님, 네. 이게 자꾸 대책은 공급 대책인데요. 아니 저 공급 대책 듣고 싶어요, 지원님. 예, 수요 억제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이게 공급 대책이 아니라 자꾸 저희가 대출을 물어보게 되네요. 아니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걸릴까요? 빠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년. 2년.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정말 빠르면. 근데 우리가 도생이나 오피스텔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아주 총체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될 때까지 수요를 약간 누르는 게 아닌가.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도 네. 예, 아주 분명하게 또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 되는 거 된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예. 아까 담화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짚어드릴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하고 물었더니 네. 답변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적인 측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됐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공급에 대해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수요 관리와 공급 관리의 양측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공급은 장기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단기는 수요이잖아요. 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라는 말도 밝히셨고,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투기적 요소, 특히 갭 투자 같은 것들은 조금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책을 예고를 하고 있고, 물론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강도나 횟수는 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은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공급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는 수요 억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화해서 오늘 밝혔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레오님 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627 대책 역시 이제 수요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대책이었잖아요. 일단 거래를 멈춘. 저희가 627 대책 나오고 나서도 네. 정말 톡방에 특히 대출방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가장 뜨겁게 핫했는데 네. 아니 그럴 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상급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고요. 상급지로 이사를 가려면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내 집 팔고 보태서 가는 거지 네. 쌓아놓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없어요. 않죠. 네, 네, 많지 그렇기 않죠. 때문에 사실 운 좋게 6월 27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세요. 지금 정말 돌아보면. 많은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했고, 네 지금 이제 거의 잔금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30일 시점이 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상황이에요. 민원은 토지 허가제 되기 전에 이제 새끼고 사두신 분들이 이제 어쨌든 한숨 돌리셨으니까 그렇죠. 진입은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두 번째 민원은 627 대책 전에 네, 대출 그렇죠. 이제 실행해 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오세훈 네. 시장님께서 이제 잠깐 열어주셨잖아요. 맞아요. 강남에 그 새끼고 사도 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하게 되면 새를 끼고도 대출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신 분들, 특히 전문직 부분들이 대출 정말 많이 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올 초라서 너무 먼 얘기다. 그러면 6월 27일 전에 계약을 하시고 지금 잔금 치시는 분들 역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LTV 규제 지역에서 50%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그런 분들이세요. 그럼 저희가요 이미 지나간 분들 이제 약간 안도하고 한숨 이제 넘기신 분들 그쵸. 저희가 이제 빼고, 네. 왜냐면 627 앞으로. 대책 딱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약간 좀 마음이 내가 이제 계약해놓은 거 대출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한숨 돌리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약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갭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모두 투자자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사실 실수요자들이 들이 아닌가요? 이제 왜냐면 똘똘한 한채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집을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두는 그러니까 한 채는 사는데 그쵸. 내가 이제 거주할 동네가 아무래도 시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지역에 사놓고 싶잖아요. 지금 너무 그 분위기가 똘똘한 한 채 그렇죠. 신축 얼죽신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사고 싶으신 거죠, 첫 집은. 그렇죠. 예, 나는 이러신 분들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지금 뭐 그 네. 외곽에 살더라도 일단 집을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지역에 하나 사놓고 싶다. 아니 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지금 다들 이런 그런 집만 기조면- 살려고 하니까 그런 집만 가격이 맞아요. 오르잖아요. 제가 지금 항상 강조하잖아요. 지방 네. 활성화 정책도 펴줘야 되고 네. 그렇게 똘똘하지 않은 한 채도 약간 집값이 그래도 약간 그 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네. 완만하게 오르더라도 그게 사실 전세 역전세 방지도 되고 그렇죠. 사실 그 순기능도 있어서 네. 사실 너무 똘똘한 한 채만 무리하게 많이 가는 것도 양극화를 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분위기가 네. 진짜 좋은 거. 그냥 한 채, 막 신채, 한 채. 네. 이거 아니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하니까 사실 네. 겁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집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네. 두 채 샀다가는 전세 대출도 안 되고 지방에 맞아요. 뭐 1억짜리 두 개만 사도 이제 전세 대출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조금 이제 차분차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네. 대책 나고 나서 정말 많이 사실 괴롭혔어요. 레오님 제가 좀 애타게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한번, 네, 대책 예.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9월 7일에 나온 대책의 Q&A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뭐냐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한다. 계속 늘어난다.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6월 27일 전에 계약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많이 했냐면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발현을 한다. 그거 때문에 사실 네. 걱정들 많이 하셨고 네, 근데 약간 사실 좀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 근데 맞아요. 공개되고 나니까 사실 별거 없었어요.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한도 네, 주는 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별 예. 차이도 없고 또 소득 좋으신 분들 같은 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 언론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발현하면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네, 큰일 날 것처럼. 네. 이름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3단계, 1단계도 아니고 뭐 마라톤 네, 3단계야. 거의 뭐 끝판왕인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느낌 때문에 모든 분들이 7월 1일 전에 계약하자고 했을 때 수요가 왕창 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 7월 1일 지났으면 계약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많이 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너무 과열이 되니까 정부에서 6월 27일 정책을 딱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지금 7월, 8월, 9월 계속 잔금을 치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계속 부채가 상승한다고 이번에 또 9월 7일 뉴스에서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뭐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다뤄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중단되었어요. 맞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이제 이거 박 대환도 안 해준다고. 네. 연장 안 된다고. 네, 하셔서. 예. 그러니까요. 뭐 세입자가 안 바뀌면 상관없지만 네. 그런 게 아니면 안 해주겠다 해서 음. 월세 받고 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담보대출 인정도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정부의 분들- 기조는 계속 그건 것 같아요. 집을 팔아라. 팔아. 아니 근데 똘똘하지 않은 한 채도 팔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그런 집이 팔리죠. 네, 뭐 팔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냥 팔아야 되는 대상 물건들이 아니 그런 똘똘하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싸게 팔면 다 팔려. 이런 논리가 좀 센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고 다시 이제 대책이 나와서 이게 이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이 전면 중단이 됐어요. 예전에 저희 한번 법인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 전부 네. 중단된 적이 적이 있었잖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시 복구가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제 중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로 사실 집을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실수요자들이에요. 내가 맞아요. 집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보다는 다 가계 대출로 내 개인 대출로 대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최근 몇 년 사이 투자자 수요가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제 올라가면 좀 팔고 정리를 하고 싶다. 투자자들의 마음은 거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전세 빨리 맞추고요. 아니면 팔기 위해서 좀 비워놨다가 좀 팔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좀 그 대신 생활비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좀 대출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거나 아니면 새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지금은 아이들 학교라든지 뭐 직장 때문에 그 지역에 살지 못하더라도 이제 뭐 투자 가치도 보는 거죠. 하지만 한 채 가지신 분이 규제 지역에 집을 샀다고 해서 그게 투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은 중단을 해도 사실 뭐 저희 서민들한테는 뭐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영향을 좀 받냐면 네. 이제 그야말로 뭐 지방에 조그만 거 좀 많이 사면서 뭐 매매사업자로 경락 대출을 받았던 분들, 낙찰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경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규모가요. 뭐 30억짜리를 투자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모대. 예. 진짜 생활비 버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 그렇죠. 저 500이라도 벌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뭐 그냥 맞아요. 싸게 낙찰 받아서 맞아요. 저 그냥 500 벌고 매도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방의 시장에서 좀 저렴한 경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낙찰 네. 좀 받으시고 네. 이제 세팅하셔서 이렇게 좀 생활비 용도로도 쓰시고 그쵸.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낙찰이 돼야 이게 경매도 맞아요.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아니 거잖아요. 이게 경매 나온 물건들은 사실 지금 너무 투기꾼으로 보지 마시고 경매 나온 물건은 경매 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또 소화가 돼 주셔야 네. 그 악성화된 채무가 그럼요. 금융권에서 빌려줬던 근저당 잡았던 그 채무가 해소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돈도 돌려줄 수 있고요. 그럼요. 이게 사실 시장이 만들어 놓은 건전한 방식인데 네. 뭐 이제 일상적인 생각하시기에는 경매 받은 집 받으면 뭐 재수 없어 이런 것들 그거는 사실 부동산 공부 시작하시면 그렇진 않고 이건 시장 경제 내에서 은행은 담보를 갖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펑크가 나면 시장 메커니즘으로 또 사주셔서 이제 NPL도 있고 경매도 그럼요. 있고 하면 이제 돈 받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배당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인데 이게 만약에 막히면 또 예견대 사실 전세 대란 또 뭐 그럼요. 역전세 아니면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시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빈집을 매입해 주거나 이렇게 사고 난 물건들을 매입해 줘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브라든가 전세 정부가. 사기 때문에 예. 그 경매로 빌라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화곡동에 있는 빌라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다 허그가 살 수는 없잖아요. 예, 허그가 다 네. 매입해 줘 예산이 없죠. 네, 지금. 근데 이제 한때는 너무 손해를 보니까 허브에서 직접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좀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채권자들한테 다 변제하고 그래야 이제 그러셔야 세입자분들 되잖아요. 1순위시니까 그렇죠. 대부분 선순위 1순위 이제 세입자분들 먼저 네. 구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금융기관들 돈 회수가 돼야 또 네. 금융기관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또 저희 은행 한 번 망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이슈가 있는지 저희 저축은행 사태도 겪은 세대고 야 옛날 얘기한다 진짜 이게 좀 건전하게 돌아가려면 사실 네. 이렇게 만들어놓은 메커니즘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기울어진 사다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선호하는 상품들만 잘 나가고 선호하지 않는 비상품들은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책이 나와도 모든 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 다음 하여간. 질문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질문이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이번에 대책을 이렇게 저희 이번에도 대출이 수요 정책이면 627 이미 다 나왔는데 네.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에서 공급 대책 외에 왜 또 627에서 이렇게 또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건드렸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계속 수요를 그러니까 이제 거래 자체를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될 수 있으니까 공급책이 좀 원활하게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어느 정도 거래를 조금 이제 좀 차분하게 중단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이 이제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게 참 이게 보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의 LTV 상한을 40%로 강화한다. 원래 50%잖아요. 근데 40%로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0억 전후 10억, 12억, 12억짜리 규제 지역에 12억이면 뭐
뭐 어찌 보면 뭐 그게 고가긴 한데 뭐 규제 지역에 12억이면 그냥 규제 지역 내에서 12억이면 네, 사실 10억이면 뭐 그냥 집이에요, 집. 빌라거나 네, 이제 이렇게 가는 뭐 아파트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거나 네, 예. 그런 집을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가는 거죠. 원래는 12억짜리 그래 50%는 해준다고 하니 나 6억 대출 받아가지고 6억이라는 캡이 또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6억 대출 받아서 나 이사를 12억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40%를 강화되면 4억 8천 대출되는 거예요. 돈이 그럼 부족하죠. 갑자기 1억 2천은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이렇게 줄이게 되면 문제는 그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내 집을 팔고 가니까 맞아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 처음으로 집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대출이 너무 적으면 못 사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죠. 사실 첫 집 구매라든가 첫 집을 갈아타는 경우에 특히 이제 아이가 많으면 좀 인센티브 그렇죠. 주시고 이런 경우라면 정말 실수요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장기 모기지에 장기로 그렇죠. 거치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냥 원금 상환도 너무 맞습니다. 버거 예전에는 뭐 이율이 2% 초반이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원금 상환을 좀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4%대잖아요. 실질 금리가 4.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버거워요. 원금 상환까지 그렇죠. 하기. 거기다 원금까지 하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기가 예전에 40년, 50년도 있었는데 이제 30년으로 네, 맞아요. 줄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게 이제 첫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네. 집값 내다가 생활비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 많죠. 예, 근데 학력기 자녀를 두신 가정들 같은 경우는 애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월 이자 내기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집을 장만을 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장기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면서 이제 12년 이상 네.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학력 인구 그 사이클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이클을 지켜주셔서 모기지는 좀 약간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다시 풀어주면 좋지 않겠나. 근데 지금은 너무 또 쪼이기만 장기 해가지고 모기지라고 네. 하는 그런 상품이 이제 정부 상품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것도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 좀 긴장했었어요. 줄었어요. 원래 어떻게 627 줄었나요? 대책에서도 네. 일괄적으로 이 엑셀에다 넣은 것 같은 2억 5천에서 2억으로 줄이고 3억에서 2억 4천으로 20%씩 디딤돌 버팀목 이런 거 다 말씀이시죠? 줄였잖아요. 네. 네, 신생아 대출 역시 20%씩 다 줄였어요. 5억에서 4억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한도가 사실 뭐 2억 5천에서 2억이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지만 엄청난 디딤돌하고 큰 버팀목을 네. 생각하시면서 집 마련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그분들 소득이 작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되는 이 한도가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엄청 큰 큰 돈이 왔다 갔다 돈이에요. 하는 돈이에요. 네. 예. 거의 뭐 그분들의 일단 디딤돌이나 이런 그 급여, 그러니까 소득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6천만 원 이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1년치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지금 대출 한도 줄어든 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을 계획했던 분들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